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국민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는 1등이 영토, 2등이 국민, 3등이 주권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국민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저는 인구와 관련된 우리의 고민, 그리고 이렇게 감소되는 대한민국, 축소되는 대한민국은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요새 늘 고민하는 주제가 인구이고요. 인구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UN 미래 보고서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언급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아마 요새는 많이 방송돼서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이 출산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 낳느냐입니다. 200명의 부모가 결국은 낳는 아이가 78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게 될지가 예상이 될 것입니다. 자, 2022년의 출생아 수는 무려 24만 9천 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70년대, 60년대는요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요. 이제 작년에는 2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다음. 자, OECD 국가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0.78명인데요.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그냥 1명에서 조금 모자란 0.9명이 아니라 0.78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한 칸 위에 이탈리아가 1.24명입니다. 이웃 일본도 저출산했지만 1.33명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했느냐? 제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하기 전에 2016년에 국회에서 저출산특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방문했더니 일본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무장관을 두는데요. 그 이제 특별한 특임 장관을 두는데 그 아베 정권 시대의 특임 장관은 저출산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기시다 정권의 특임 장관은 경제안보 장관입니다. 경제안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온 세계가 중국과 미중의 패권 경쟁 시대에서 이 경제가 단순히 그냥 경제 논리가 아니라 경제를 안보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안보 장관인데 지금 아베 정권 때는 저출산 장관이었고 그래서 이름이 1억 총괄상이었습니다. 1억 총괄상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1억 명이 모두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요. 그때 제가 저출산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1억 총괄상한테. 이 저출산 이 특임부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일본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게 대통령,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 아베 총리 밑에 특임 장관으로서 저출산 장관이 있는 것은 결국 아베 총리의 힘을 빌린다. 우린 총리의 힘을 빌려서 극복하고 있다고 하더니 정말 일본은 상당히 출산율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온 국민이 또 온 정권이 힘을 모아서 일본의 지금 월급이 급여가 높은 여성들의 출산율은 1.7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의 1.33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본은 이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다. 자, 다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이 됐을까?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은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60년대는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4.5명이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4형제 이상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4형제 이상. 대부분 저도 딸 넷의 첫째 딸입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넷 낳고 포기하셨습니다. 대부분 4형제 이상이 되십니다. 4.5명이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 표어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해서 70년대는 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하다가 80년대, 90년대 되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까지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 이 인구 정책의 표는 1996년까지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습니다. 하나만 낳자. 근데 과연 9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소위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 그래서 그때는요. 1990년대까지는 셋째 아이는 의료보험도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했는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요. 이미 80년대에 1차 인구 절벽이 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산하 제한 정책을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가 하면서 1차 인구 절벽이 와서 출산율에선 가장 중요한 숫자가 2.1이라는 숫자인데요. 2.1명을 낳아야지만 그 인구가 유지되는 건데요. 1983년에 이미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4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우리의 인구가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했으면 그대로 이제는 산하 제한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96년까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향으로 2000년이 되니까 2차 인구 절벽이 옵니다. 이제 1차 인구 절벽에서 8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떨어져서 2차 인구 절벽이 6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2003년에 떨어집니다. 그 40만 명 시대가 쭉 오다가 2016년, 17년에 단 3년 동안 30만 명 시대를 거치고 바로 지금 20만 명 시대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것은 바로 인구 정책이다. 일찌감치 우리는 1980년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잡고 전환했어야 되는데 1996년까지도 하나만 낳자고 한 것이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는 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면서요. 이제 재작년부터는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 숫자보다 더 많아지면서 이제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다음. 자, 1960년대까지만 해도 0세부터 14세가 이렇게 많은 이런 피라미드형이었다면 이제 2020년이 돼서는 중간이 두꺼운 정도였는데요. 앞으로는 저는 70년까지도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역피라미드형이 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들이 벌어서 우리 고령 인구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사실은 2002년에 인구 쇼크가 온 이후에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했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계획도 세웠고 그다음 예산도 15년간 334조나 썼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는 드디어 이제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 숫자보다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인 재정 투입을 보면 저출산에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이게 저출산에만 쓸 것이 아니고 저출산에 쓰는 예산도
분명히 제대로 써야 된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출산 예산을 이렇게 보면요, 30%가 가량이 주택과 관련된 예산이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정부 부처가 무슨 이름을 붙여야지 돈을 많이 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몽땅 저출산으로 붙이는 거예요. 실제 저출산과 관련 없는 것도 저출산 예산이라 그래서 예산만 부풀려 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국회 특위에서 봤더니 CCTV 다는 예산을 저출산 예산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이 CCTV 다는 게 왜 저출산 예산이냐 그랬더니 밤길이 안전해야지 여성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저출산. 이렇게 엉터리로 저출산 예산이라고 쓰는 척했지만 실제 필요한데 안 썼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것이 OECD에 보면은 가족 지원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지원 예산. 진짜 저출산과 관련되는 거예요. 난임, 보육, 그다음에 육아 이런 거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고령화 예산을 늘려야 된다. 왜? 자, 그다음 넘어가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령화 예산을 늘려야 되는, 고령화와 관련된 고령대책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의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저출산에 관련돼서는 많은 이제 그동안 제도 도입은 하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 사용률인데요.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여성들만 썼었는데 이제 남성들도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사실 저도 정치한 지가 이제 이미 2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정치하기 전에 이제 판사를 했었는데, 제가 판사 임관을 하러 갔을 때요, 깜짝 놀란 것이 대법관이 그 면접을 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5명의 여자 판사가 동시에 이제 임관 신청을 했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올해는 여자 판사들이 이렇게 많냐고. 80명 중에 5명인데 막 화를 내시더니 그 다음 하시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때는 출산휴가가 60일이었습니다. 출산휴가 60일을 다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소송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우리는 이제 꿈에 부풀어서 이제 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러 갔는데 첫 질문이, 면접의 질문이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산법원 초임 판사를 갔는데 70명의 판사 중에서 이제 여자 판사가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온다 막 그랬는데요. 참 그때 이 옆에 저랑 좌우배석했던 판사님이 그 다음에 한 명의 더 여자 판사가 왔는데 그 여자 판사랑 또 좌우배석이 됐다고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정말 아기 가지면 부장판사님한테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무슨 죄인처럼 그랬던 시대인데요. 이제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 다음 기업 규모별, 산업 분류별 이 남성들이 쓰는 육아휴직은 주로 보면 아무래도 대기업의 경우에만 많이 쓰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못 쓰고, 여성들도 비슷하지만 또 산업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이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남도 세종시 정답입니다. 역시 전임 지사님 다르십니다. 세종시가 제일 높은 이유는 세종시가 공무원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렇게 육아휴직 했지만 아직도 이제 멀었다. 제가 대표적인 제도를 하나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고령화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65세 이상을 이렇게 쭉 보면 65세부터 69세, 70부터 74, 75세 이상을 보면 2070년쯤 되면 고령 인구 중에서도 75세 이상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고령 인구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지금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아까 저출산 고령 사회로 우리가 들어갔다 하는데, 이 이제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뭐든지 빠르지만 이것도 정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5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프랑스는 보면 1864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2018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대책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바로 경제와 그리고 하나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을 보면 우리가 평균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3배.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출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제가 발표한 정책은 아니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제도가 헝거리 제도인데요. 헝거리 제도가 뭐냐면 헝거리가 출산율과 결혼율이 모두 낮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뭐 이민 가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으니까 결혼하겠다고 둘이 오면 4천만 원을 1% 20년을 꿔주는 겁니다. 5년 안에 아이를 안 낳으면 일반 대출로 전환이 되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 탕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절반 탕감,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입니다. 지금 뭐 부모 수당 70만 원씩 주고 뭐 돈을 뭐 주고 뭐 100만 원씩 주고 해도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핵심은요, 우리가 서베이를 해보면 집 문제가 1등입니다. 남자들은. 어쨌든 결혼하려면 뭔가 주거가 안정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임대 아파트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싶은 데서 살아야 되고 직장 가까운 데서 살아야 되고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임대 아파트 일일이 해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GDP 규모에 대비해서 결혼을 하려고 둘이 오면 2억을 꿔주자. 1% 이자로 20년을. 그래서 우리도 첫째 아이 낳으면 이자 탕감, 둘째 아이 낳으면 원금 절반 탕감, 셋째 아이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하자.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도. 이건요, 정부 예산도 20년 동안은 이자 차액 부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은행 금리가 5%면 이걸 1%로 꿔줬다 하면 4%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4% 이자와 관련. 20년이 지나서 원금을 아이 낳은 숫자에 따라서 원금을 갚기 시작하면 뭐 연 12조 정도 든다는 건데, 지금부터 20년 뒤면요 12조가 큰 돈이 아닙니다. 예산에서. 그리고 왜 지금이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2000년대가 되면 2차 인구 절벽이 돼서요 부모가 될 아이들이 4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부터 한 7, 8년은 70만 명입니다. 부모가 될 애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꿔놓지 않으면 부모 될 애들이 40만 명 된다면은 우리가 별일을 다 해도 40만 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과 70만 명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걸 좀 하자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건 꼭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왜 고령화하고 관련되냐? 제가 이 대책을 말했더니 제가 이제 강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60대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극 찬성이다. 내가 애가 셋인데 내가 노후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언제 우리 지금 자꾸 저 늦게 돌아가시잖아요. 100세를 살지 110세를 살지 모르니까 이 우리나라 전통은 부모가 아이가 결혼한다 그러면 뭐 조금은 보태줘야 되는데
애 셋을 조금씩 보태주다 보면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애들이 결혼 안 해도 결혼하라고 설득을 못했는데 2억씩 나라에서 주면 결혼하라고 다 설득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노인 빈곤율, 저출산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인 빈곤율과 관련해서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이미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년 연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60세 정년 퇴임이라든지 뭐 65세 정년 퇴임이 너무 빠르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비롯한 소위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고령 인구가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하나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은 지금 기대 여명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최장수 국가로 등극할 것입니다. 이건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대 여명과 건강 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상 남자의 경우에는 유병 기간이 14.3년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80.5세인데 14년은 좀 아프시면서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자는 기대 수명은 86.5세인데 19.3년 동안 유병 기간으로 그러니까 어딘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 건강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또 이 건강하셔야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의 43%가 노인 진료비에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건강 문제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빈곤 문제를 우리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졌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생들이 부모가 되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서 인구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앞으로 인구정책 방향은 이제 근데 저출산을 극복하자. 갑자기 우리가 뭐 2.1명을 낳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저출산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인구 적응과 기획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는 저출산 정책의 핵심은 바로 혼인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초산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처음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 34.5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이 34.5세입니다. 결혼도 늦고 초산 연령도 늦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문턱을 좀 낮추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여론조사를 하면 남자들은 첫 번째가 왜 결혼 안 하느냐? 첫 번째가 주거, 두 번째가 교육이고요. 여자들은 첫 번째가 자아실현,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거리 제도를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혼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등록혼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록혼 제도는 프랑스가 1968년에 도입한 건데요. 이 법률혼과 등록혼의 차이는 혼인이냐 계약이냐고요. 그래서 이혼이냐 계약 해지냐 위자료가 있냐 없냐입니다.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 아마 요새 텔레비전에 결혼보다는 동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도 뭐 사실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해보면 남자고 여자고 이 혼인이란 제도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혼인은
가정과 가정이 결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혼인을 하면 처갓집에도 잘해야 되고 또 시댁에도 잘해야 되고, 이 젊은 사람들로서는 주말에 처갓집 한 번 가고 본가 한 번 가면 주말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혼인이란 제도가 굉장히 버겁고, 또 사실 혼인해서 이혼하고 나면 위자료로 인한 고통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저출산을 극복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전부 다 등록 동거혼을 얘기해요. 프랑스는 등록 동거혼인데, 이걸 도입하고 나서 자기들은 출산율이 올라갔는데, 이 등록혼이 법률혼으로 이행되는 게 70%, 30%만 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새 이혼율이 30%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은 편하게 시작할 길을 열어주면 조금 아이들도 빨리 낳고, 그렇게 해서 막 결혼이라는 제도에 하면 뭐 집도 좀 더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많으니까 애들이 결혼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서 혼인의 문턱을 낮춰볼까 하는데, 제가 한번 서베이해 보겠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거 뭐 좀 검토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2016년에 프랑스 갔다 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안동의 국회의원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치 안 하시려면 이런 거 하세요. 제가 그때는 얘기를 차마 못했는데요. 0.78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아이 갖기 쉽도록 하고, 아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또 다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헝가리 출산 정책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령화 정책은 노인 빈곤 문제, 여기는 주로 이제 임금 피크제, 근로 유연성 확대, 연금 개혁을 이야기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노인의 건강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국민 총소득이 2018년에 3만 달러가 돼서요, 소위 3050 클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마디로 총소득이 3만 불이 넘고, 그리고 5천만 인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골드만삭스의 전망 보고,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되고, 이집트, 나이지리아도 15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은 15위권에서 탈락된다고 합니다. 2075년이 되면 이제 나이지리아가 파키스탄 이런 데가 들어가고 우리가 탈락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쪽수가 힘이다. 사람 수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 법대 82학번인데요. 아마 그 82학번이 좀 회자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여권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3명이고요. 일단 뭐 원희룡 장관, 저희 82학번 수석 입학했습니다. 또 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최상목 경제수석도 저희고요. 또 국회의원은 지금 조혜진, 밀양 창녕의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박수영 국회의원, 송원석 재선 의원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조국도 법과대학 82학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법과대학 82학번이 유명한가 그러는데, 저희가 그 졸업 정원제 시대라서 36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면서 사람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 아닌가. 처음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난. 그래서 사실은 사람 수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많은 대책과 함께 플러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이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개방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대한민국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민을
어느 정도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정말 좋은 자원의 이민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또 많은 뭐 출산율이 좀 제고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작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작고 안정적인 한국을 준비해야 된다. 뭐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교육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국방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산업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국방도 뭐 예전엔 60만 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전에 K 방산 가봤더니요, 엑스포를 갔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인화와 그리고 탄소 중립에 관련된 그 배터리로 가는 전지로 가는 그 전차라든지 이런 게 중요했는데요. 이 무인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고 안정적인 한국을 준비하는 점, 그래서 인구 대책이 복지가 아닌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죠? 네. 그래서 작아지는 사회에 맞는 그런 체질도 또 만들어야 되면서 저는 이제는 출생아 수를 우리가 얼마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